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요즘 트렌드라고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요즘 브랜드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2018년 10월에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정말 현 시점의 브랜드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문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에게 개별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서양 기준으로 개인은 19세기 노동자가 되었고 20세기의 노동자 겸 자본가가, 21세기의 개인은 노동자 겸 자본가 겸 브랜드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피엔스의 저자이기도 한 유발 하라리가 지속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브랜드가 단순히 일상용품을 넘어서서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요즘의 시선을 반영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담긴 브랜드들을 좀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목적은 결국 다 똑같다고 하거든요. 뭐냐면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묶여있는지를 좀 살펴서 뜯어보고 이야기의 결이 비슷한 브랜드들을 묶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결이 비슷한 알맹이의 첫 번째로 건져 올린 것은 자신감인데요. 마일제 1편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일도씨 사장님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마켓인 전략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시장에 펼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었던 브랜드가 첫 번째 고프로, 두 번째 발뮤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이슨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프로는 창업자 닉 우드먼과 고프로의 주제어로 항상 따라다니는 3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해요. 스포츠, 적극성, 상인성 기질인데요. 유수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보통의 창업주가 컴퓨터나 전자공학을 전공한 것과 다르게 닉 우드먼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시각예술과 문해창작을 전공했다고 하거든요. 뭔가 되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의 창업주가 전공했다라는 분야라고 하기에는 되게 아티스트적인 측면이 있는데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인터넷 마케팅 회사를 졸업하자마자 차렸다가 닉 우드먼이 망해먹고 바로 낙심하지 않고 약 5개월 동안 호주랑 발리를 돌아다니면서 서핑도 하고 놀고 먹고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기보다는 자신이 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게 정말 필요한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인지를 좀 시연하기 위해서 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게 바로 액션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션캠은 되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기술 개발로 되게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정말 실행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프로 들여다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원리로 작동되는데 기술의 소니와 가격의 샤오미가 고프로를 넘어뜨려도 액션캠이라는 장르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주인은 영원히 고프로다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만들어내지 못했던 걸 실행력으로서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고프로라는 브랜드가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신감으로 만든 브랜드로 발뮤다를 꼽는데요. 발뮤다는 토스트를 죽은 토스트도 살려낸다라는 어떤 토스트계의 생명력을 부어넣은 브랜드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잘 나가는 카페나 맛있는 빵집 같은 데 가면 발뮤다 토스터기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발뮤다를 소개해요. 생명 연장이나 화성 진출 같은 거시적 혁신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바짝 붙어서 일상을 바꿔주는 미시적 혁신을 일으킨 게 발뮤다다, 이런 이야기로 발뮤다를 소개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발뮤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발뮤다 토스터기가 빵의 생명을 살려준다라는 것은 3가지 마법으로부터 비롯돼서 사람들한테 회자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법은 물이에요. 창업주가 처음에 발뮤다 토스터기를 막 발명할 때
캠핑을 가서 숙제 빵을 구워봤는데 그날 너무 빵이 맛있게 구워져서 수치로 토스트기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더니 그렇지 않더래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때 캠핑을 같이 갔던 누군가가 그 빵을 구워 먹던 날 비가 왔어요 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서 아, 비법은 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물을 토스터기에 반영하는 형태의 기술 혁신을 이루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뮤다 토스터기를 보면 물을 넣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뮤다 토스터기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마법은 물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비결은 온도 조절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스터기가 그냥 누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빵이 튀어나오는 형태로 움직였는데 작동했을 텐데, 발뮤다 토스터기는 세심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하고 있어요. 이거는 5,000장의 빵을 구워서 어느 정도 적정 온도를 맞출 수 있는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계에 반영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엄청 대단한 실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 디자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발뮤다 토스터기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정사각형의 디자인과 문을 열었을 때 빵이 누워져서 나오는 그 장면 같은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떠오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마녀 배달부 키키에서 할머니가 청어 파이를 만들어서 손자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문 달린 장작 화덕이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디자인을 착안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뮤다 토스터기도 되게 간단하고 일상에 붙어있는 제품이지만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설득한 좋은 제품이 아닐까,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이슨인데요. 다이슨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청소기계의 되게 대가처럼 이뤄진 것 같아요. 다이슨 청소기 좀 쓴다고 하면 있어 보이고, 다이슨 청소기 있으면 집안에 못 빨아들일 먼지가 마치 없을 것만 같고, 얼마 전부터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여성분들의 헤어드라이기도 다이슨 모터가 착장된 어떤 것들이 나와서 되게 멋있는 프리미엄한 제품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이슨이 성장한 데는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 굉장히 이제 공헌한 바가 많은데, 이분이 지속해서 강조한 것이 기술과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이라고 해요. 특히 이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결국은 편리한 사용성을 만들었고, 이것들이 자생적인 바이럴을 만들므로써 소비자를 납득시켜서 되게 비싸지만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거든요. 페이지 72페이지에 가면 창업주의 말 중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이슨의 디자인은 기술을 반영하고 기술에게 봉사하며 기술을 설명해서 결과적으로 기술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얼만큼 다이슨 청소기가 기술에 이렇게 집중해서 만들어낸 제품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집중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창업주의 자서전 제목이 계속해서 실패하라예요. 이 계속해서 실패하라에서 다이슨 청소기에 무조건 장착되어 있는 사이클론이라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5,126번의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하는 동안 걸린 기간은 무려 15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패를 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밀어붙였냐면, 누군가는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슨이 세상에 만들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맹이는 환상적 전설이라고 뽑아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클래식은 영원하다 라고 할 때 뭔가 되게 신화되는 어떤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되게 전설처럼 우리는 전해 듣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신화처럼 여기게 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몰스킨입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몰스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진짜 흥미로웠었어요. 왜냐면 몰스킨이 저는
진짜 한 100년, 200년 된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1997년부터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몰스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설적인 100년, 200년 된 것 같은 클래식의 이미지가 어디서 왔나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몰스킨이라는 단어는 브랜드의 이름이라기보다 공책 제작법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알리오 올리오 같은 파스타 이름이 그냥 그 파스타 이름이듯이 몰스킨이라는 것은 공책을 제작하는 어떤 방법의 그냥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밀라노에 살던 창업주 마리아 세브레곤디라는 분이 영국 작가 브루스 채트윈의 송라인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 작가가 몰스킨 제법 공책을 찾아다니는 에피소드를 발견하고 이게 너무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 디자인 제작회사인 작은 회사인 모도앤모도라는 곳을 찾아서 제작을 의뢰한대요. 그래서 의뢰하고 나서 5,000부만 찍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팔려서 그 다음에 3만 부를 찍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고요. 2004년 일본 시작으로 아시아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2006년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2011년 여행용품을 출시하고 2013년 이탈리아 증권가에 상장한 뒤 현재 92개국 2만 개 이상의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연간 성장률도 꾸준히 25%를 올리는 커다란 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몰스킨의 어떤 전설적인 스토리에 되게 화음된 이미지 메이킹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전설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이탈리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공책에 작가 창작자의 낭만을 붙여 국제적 단위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몰스킨에 열광할까? 저만 해도 꼭 사지는 않더라도 신년이 되면 다이어리가 쫙 깔려있는 어떤 부스 같은 데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올해의 몰스킨은 어떻게 나왔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몰스킨이 사람들한테 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마치 해밍웨이랑 이어진 듯한 기분을 준다 라고 책은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스킨은 해밍웨이, 피카소, 채트원의 공책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몰스킨을 떠올리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고무밴드, 둥글린 가장자리, 속주머니의 검은색, 표지와 미생 내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마치 해밍웨이가 쓰던 공책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쓰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하거든요. 공책을 팔고 나서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뭐 이야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몰스킨 공책에 쓰면서 자아를 표현하게 되고 이 표현한 자아를 남들에게 알림으로써 또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취향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몰스킨이 커온 브랜드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상적 전설을 담고 성장한 또 하나의 브랜드는 라이카인데요. 라이카 모두 좋아하시나요? 저도 언젠가 갖고 싶은 카메라의 어떤 로망 같은 걸로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 라이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예쁜 카메라인데 라이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브랜드를 통째로 사더라도 살 수 없는 자산인 우리는 이 분야의 최초입니다 라는 선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최초이냐 하면 1913년대 초에 필름 회사에 다니던 오스카 바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필름 카메라 기술 개발 책임자였다고 해요. 좀 천식을 앓고 있었고 당시만 해도 되게 무거웠던 중형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들고 다니려고 35mm 필름이 들어가는 소형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처음 만들었었던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카 카메라의 원조입니다. 이 오스카 바르낙이 첫 라이카를 만들고 처음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를 라이카 본사에서는 돌바닥에 쇠판까지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되게 별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별게 아닌 타이밍을 아주 전설적인 순간으로 만들어서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함으로써 라이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위대한 클래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라이카 카메라를 되게 프로들이 많이 쓰는 카메라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오히려 이 책의 저자이신 그 박찬용 님도 패션 잡지, 뭐 여러 가지 잡지 에디터를 하셨는데 그 잡지에서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라이카 카메라를 많이 쓰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럼 누가 라이카 카메라를 썼냐라고 하면 하이 아마추어용 기계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담고 계세요. 하이 아마추어라 하면 그냥 아마추어 놀이하듯이 하기에는 되게 높은 레벨로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 혹은 아마추어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프로용 고성능 장비라기보다 명품에 가깝게 라이카를 선택함으로써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와요. 옛날 영광에 기반한 사치품화를 함으로써 라이카는 살아남았다. 세 번째 브랜드는 루이비통인데요. 루이비통 브랜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품이기도 하고 뭐 많은 이들에게 사치품화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을 텐데 책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DDP에서 했었던 루이비통 전시가 있어요. 그 전시에 주목해서 취재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행히 책을 읽기 전에 저도 그 전시를 다녀왔었던 경험이 있어서 책을 읽는 동안 되게 즐겁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루이비통 브랜드를 이렇게 평하세요. 과거의 재료로 신화를 만들어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 그리고 19세기에 이 루이비통을 처음 만들었던 루이 비통이라는 사람이 손님을 프랑스 왕비를 둠으로써 그 왕비가 쓰는 가방이라는 이미지로 되게 상류층 손님들을 끌어모았다고 하거든요. 그때 루이비통이 일으켰던 혁신은 다른 게 아니라 상자를 만드는 기술이었다고 해요. 뭐냐면 당시만 해도 여행을 다닐 때 되게 가방이 뭐 뚱뚱하게 생겼거나 그랬을 텐데 이 루이비통이 나무 상자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평평한 뚜껑을 가진 여행 가방을 만들었고 그 가방은 쌓아놓을 수 있기 쉬우니까 되게 많이 알려졌던 거예요. 근데 이 평평한 뚜껑을 가진 그 나무 상자처럼 생긴 루이비통 여행 가방이 유명해지던 그 19세기만 해도 여행이 그 자체로 굉장히 호사스러운 일상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루이비통은 호사스러운 일상의 일부로서 이미지 메이킹이 되었던 거겠죠. 그리고 DDP에서 열렸던 전시의 제목이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였었거든요. 여행의 이미지를 루이비통에 착 붙여서 되게 멋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맹이는 필수품과 사치품인데요. 이 주제를 다루는 데는 시계 브랜드들을 등장시켜요. 왜냐면 시계가 5세기 정도만 해도 교회에서 되게 권력을 상징하는 어떤 유물 같은 걸로 쓰여졌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국가 권력도 시계를 필요로 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을 거고요. 값비싼 기술은 쓰이는 곳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첨단 산업, 두 번째가 최고급 사치품이겠죠. 그리고 이 시계는 첨단 산업과 최고급 사치품을 시대를 지나오면서 둘 다 누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 업계 입장에서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 굉장한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겠어요. 그래서 시계가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시점이 있었을 테고 또 한 번의 격변을 겪는데 그게 바로 1969년에 일본의 브랜드인 세이코가 쿼츠라는 것을 개발해서 판매함으로써 기존의 그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위스 장인이 만드는 시계 브랜드에서 하지 못했던 더 정확하고 저렴한 기술을 이제 시장에 통용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쿼츠 파동이라고 부른대요. 각자의 시계 브랜드들이 자신만의 생존법을 찾아 나가는데 롤렉스와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쿼츠 파동을 이겨나갑니다. 쿼츠 파동 이후에 롤렉스랑 오메가는 그 정밀기계와 기금속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계의 특징을 좀 잘 발굴해서 사치품화 시키는데요. 사치품이라는 게 뭐 되게 낭비를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비합리적인 인간의 욕망과 가치를 비용을 씀으로써 내가 소유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계를 볼 때 나의 시간 확인을 위해서 시계가 필요해 이렇다기보다는 저거
갖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의 발산으로서 자기의 표현으로서 시계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계를 선택할 때 롤렉스 혹은 오메가라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결혼 준비할 때 예물 주고 받을 때 보면은 남자 예물로 시계를 많이들 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때 롤렉스와 오메가가 되게 다른 길을 간다라고 책에서는 재밌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였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어떤 극적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뇌를 꼭 바뀌게 하기 좋은 되게 장치인 것 같은데, 롤렉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인 콩고드나 잠수부의 이야기를 붙여서 너무 극적인 순간에 롤렉스 시계와 함께 할 수 있다, 혹은 그 극적인 시간을 돌파하는 것을 롤렉스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었던 것 같고요. 오메가는 올림픽 때마다 그 타임을 재는 시계로서 부과됨으로써 그 정확성과 기능 같은 것들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달 착륙할 때 닐 암스트롱의 손목에 차여져 있었던 시계가 바로 오메가라고 합니다. 롤렉스와 오메가는 우리가 이미 그 시계 참 명품이지 라고 알고 있지만, 또 재밌는 두 개의 시계 브랜드가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는 1983년에 만들어진 스와치인데요. 학창시절 지나면서 용돈 좀 벌고 멋부리고 싶을 때 누구나 스와치 시계 하나쯤은 가져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와치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스위스의 장인의 이미지는 남기고 플라스틱 케이스랑 고무밴드를 활용해서 만든 스위스의 세컨드 시계, 세컨드 와치라는 의미로 스와치라는 이름을 쓴대요. 스위스 시계가 쿼츠 파동을 겪고 되게 클래식하고 사치품화된 명품 브랜드 외에도 스와치 같은 세컨드 와치를 만들므로써 시계 브랜드들의 어떤 터전으로 공고히 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와치는 얼마나 대단했냐면, 전통을 버렸지만 옛 영광을 원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출시 2년 만에 250만 개나 판매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블로라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번 책에서 다루면서 좀 주의 깊게 알게 된 브랜드이기도 한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YG의 양현석 사장님이나 GD 같은 빅뱅의 멤버들이 위블로 브랜드를 차면서 유명해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클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블로 상품은 책의 박찬용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치스럽게 포장해서 새 시대의 사치품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필수품과 사치품의 필수품 브랜드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무인양품입니다. 제가 무인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연말에 도쿄 여행을 가서 무인양품 대형 매장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책의 저자는 무인양품 대형 매장은 무인양품이즘이라는 종교의 신전과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쓰시거든요. 무인양품 매장에 딱 들어가면 뭔가 특유의 그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 무인양품스럽다, 무인양품이즘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만들어내는 것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구조화한 콘셉트의 집합체.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이슨 같은 경우는 기술과 디자인을 합쳤던 거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 무인양품은 규칙, 그러니까 매뉴얼과 감각, 컨셉을 합쳐서 만들어낸 집합체로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무지그램이라는 매뉴얼이 이 무인양품 브랜드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지그램이라는 매뉴얼이 전 직원들한테 공유되기도 하고 전체 제품을 만들 때도 통용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인양품은 90%가 구조다라는 책에는 철저한 시스템의 산물로서 이제 만들어진 무인양품의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특히 무인양품 블루투스 스피커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인양품 블루투스 스피커가 저희 집 부엌에도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의 특징은 네모난 거에 동그란 거 들어있다? 이거는 되게 무인양품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는 별로 좋지 않다? 성능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무인양품의 대표적인 어떤 제품으로서는 사람들한테 이미지화되고 있다, 아이콘이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상징성을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디자인과 성능을 논해서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것, 괜찮은 브랜드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